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우 관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 그 중에서도 수출자와 어느 정도 이제 수출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서류는 5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5가지 이렇게 꼽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 3가지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수입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좀 필요한 서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물건이 해외에 내가 오더를 한 물건이 우리나라로 운송이 되어져서 오겠죠. 이러한 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송 서류가 첫 번째입니다. 이 운송 서류는 BL이라던가 에어웨이 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물품의 명세예요. 어떤 물건, 얼마짜리 어떤 물건 몇 개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지, 수입을 해오는지가 적혀있는 그러한 서류고요.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머셜 인보이스 상에 이제 들어있는 물품들이 몇 개의 꾸러미로 포장이 되고 그것들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기재한 서류인 패킹 리시트가 3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어떠한 세금 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서류, 예를 들면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 요건과 관련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내가 수입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식품이 닿는 접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라던가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허가 같은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허가라던가 시험, 인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서류라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출자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커머셜 인보이스부터 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쿠팡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당연히 내 정보가 이제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판매자로부터 구입을 했는지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물건, 그리고 컬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확인이 되면서 하나당 금액 단가와 내가 주문한 수량, 그리고 총 금액, 배송비는 별도다, 무료다, 이러한 것들이 마이 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바로 커머셜 인보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파는지,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해외 셀러와 바이어인 나가 먼저 이제 딱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의 어떤 명세가 들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사지 기계다, 얼굴 마사지 기계다라고 하면은 얼굴 마사지 기기, 기구, 모델 번호 몇 번, 컬러 사이즈 얼마나 난 거, 그 수량 몇 개, 그 수량 하나당 가격은 얼마, 어느 나라 돈으로 그래서 총 얼마를 결제한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커머셜 인보이스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배송비 무료다, 배송비 별도 포함이다, 3,500원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우리 무역에서는 인코텀즈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코텀즈 이제 배송 조건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항구에서 혹은 어느 공항에서 물건이 비행기나 배를 타서 우리나라의 어느 공항이나 항구로 들어오는지 도착지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머셜 인보이스에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제잖아요. 결제 방법.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무통장 입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드 결제, 요즘엔 카드 결제를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결제 방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커머셜 인보이스에서도 이 결제를 송금을 할 것인지, TT 송금을 할 것인지, 신용장 결제 방법을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시냐면요. 일단은 수출자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수출자가 작성을 해서 나 수출자 바이어인 한국의 A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물건 몇 개를
뭐 미국 달러 얼마에 판매를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어느 항구에서 한국의 뭐 인천항까지 갈 거다. 이거는 FOB 조건이기 때문에 배싹은 수입자인 한국에 있는 A 당신이 내는 거예요. 돈은 은행 송금으로 이제 TT로 결제를 받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수출자가 기재를 하고 수입자인 나에게 이제 보내오는 겁니다. 일종의 청구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가 패킹 리스트인데요. 패킹 리스트는 아까 커머셜 인보이스에 있었던 이제 그 물건들을 몇 개의 덩어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물건들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기재한 서류예요. 우리나라에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물건 그 디스크립션마다 총 수량 몇 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동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물건들이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물품 뭐 A, B, C, D, E 그 A, B, C, D는 각각 몇 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수입자 앞으로 BL 번호 뭐 1번에 물건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BL 번호 1번은 총 몇 개라고 해서 몇 개, 몇 킬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때 이 몇 개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포장 개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마사지, 얼굴 기기 마사지 요 용품을 5,000개를 수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나한테 판매한 해외 수출자가 한 박스당 100개씩 넣어서 총 그 50개 박스를 만든 다음에 5,000개를 50개의 박스를 만든 다음에 25개 박스씩 팔레트 위에 올렸어요. 그럼 총 이 물품 5,000개는 2개의 팔레트 위에 올라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BL 1번의 수량은 2개가 되는 거고요. 팔레트 2개. 그리고 팔레트를 포함한 총 무게는 이제 총 중량이 되어서 내가 이제 수입한 BL 번호 1번의 물건은 마사지 용품 수량 2개, 총 중량 뭐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입항했을 때 통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패킹 리스트에도 총 포장 개수는 몇 개고 총 중량은 몇 개다라고 하는 서류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한 박스에 이 마사지 용품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면 좋겠고요. 박스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박스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고 그 패킹 리스트에는 1번 상자에는 뭐가 몇 개, 2번 상자에는 뭐가 몇 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원칙적인 이제 패킹 리스트의 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사지 용품 이런 이제 롤러 한 품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수입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마사지 기기도 내가 수입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박스마다 이제 패킹 리스트에 박스의 번호들이 쭉 적혀져 있고 몇 번 박스에는 어떤 물품 몇 개, 몇 번 박스에는 몇 번 물품 몇 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을 때도 품목이 5가지면 세관에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5가지 물건을 다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HS 코드별로 이 HS 코드의 물건을 볼게요 라고 집어서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대부분. 뭐 물론 전량 검사 대상이 전부 다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HS 코드 뭐 한두 개 이렇게 집어서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검사 현장에 그러니까 모세 창고 같은 데 나가서 물건을 제대로 좀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원활한 검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장별 번호와 각 포장 단위마다 몇 개씩 물건이 들어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시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관련해서 좀 꼼꼼한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꽤 됐어요. 인천항에서도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검사 대상 선별이 되었을 때 서류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러한 영상들은 앞서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수출자들이 좀 귀찮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 기재와 관련해서는 수출자와 협상 단계에서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 작성된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장이 전부 완료된 다음에는 수출자가 그 박스를 다 풀어헤쳐서 박스마다 뭐 넘버링을 하고 개수를 뭐 카운팅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포장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사실 이런 작업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협상을 하실 때에서부터 좀 꼼꼼한 패킹 리스트 작성을 요청을 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BL입니다. BL 또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오면 에어웨이빌이 될 텐데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FOB라던가 아니면 EXW라던가 FCA라던가 이런 인코텀즈, 그러니까 수입자인 내가 포워더를 섭외해야 되는 이런 이제 조건일 때에는 포워더, 내가 운송을 의뢰한 포워더로부터 이제 이런 서류를 직접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C 규칙이라던가 인코텀즈의 D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로부터 BL을 먼저 받으시게 돼요. 자, 누구한테 BL을 받던지 간에 처음에 BL이 나오면 보통은 체크 BL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줍니다. 드래프트 BL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BL을 먼저 받고 BL을 받을 때의 그 보통 메일 본문에 보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때 이 BL에 적혀 있는 우리 회사의 이제 영문명, 그리고 영문 주소, 그리고 이제 물품에 대한 어떤 이제 디스크립션이라던가 포장 개수, 중량, 이러한 것들이 내가 기존에 받았던 패킹리스트와 같은 서류들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서류가 이제 발행이 되어져서 나오겠죠. 이제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BL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상운송에서 사용이 되는 서류죠. BL이 발행이 됐을 때 간혹 수출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BL은 당신 사무실로 보내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아니야, 우리 사무실로 보내주지 않아도 돼. 그 BL은 서렌더 처리를 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신속한 화물의 인수를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제 BL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어서 BL 원본을 원래는요. BL 원본을 내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직접 이제 운송인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야 수입한 물건을 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BL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BL을 원본을 갖다 주고 물건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뭐 수입 절차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BL 원본을 들고 막 뛰어가서 원본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어떤 번거로움이라던가 시간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BL을 서렌더 처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거는 BL 원본을 해외 수출자가 운송인한테 받고 나서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본 너한테 이미 미리 줬고 있잖아. 한국의 수입자 A가 가면은 물건을 내줘. 카피 BL로도 스캔본으로도 복사본으로도 물건을 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서렌더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BL과 다른 어떠한 서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BL의 서렌더드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서렌더 BL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정말 간혹 수출자가 우리 사무실로 서류 다 보내준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미 BL을 해외 수출자가 한국에 우리 회사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리지널 원본 BL을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수출자가 보낸 원본 BL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빨리 도착하지 않고 한국에서 수입 절차는 다 끝났는데 원본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화물을 내가 빨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 BL은 이제 신용장 거래가 아니시라면 가급적이면 서렌더 처리를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L을 확인을 하실 때 특히나 FTA를 활용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외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때에 원활한 FTA의 적용을 위해서 중간 경유국을 BL에 기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FTA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FTA 협정을 맺은 그 협정국 간에 물건이 다이렉트로 직접 운송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칙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FTA를 활용을 하시는 경우
이고 화물이 수출국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경유를 해서 오는 경우라면 해상 운송으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 경유국을 BL에 기재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샘플을 몇 개를 받는다, 뭐 DHL이라든가 페릭스 이런 걸로 받는다 할 때는 어차피 포장 상자 하나에 물건 개수 진짜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킹 리스트 자체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고 허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원산지 증명서예요. 원산지 증명서 역시도 협상 단계에서부터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원산지 증명서 가능한가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목적이 FTA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든 관세를 줄여보겠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산지 증명서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FTA용, 뭐 한중 FTA용, 한미 FTA용, 한EU FTA용 이렇게 수출국에 맞게 딱 풀 네임으로 FTA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를 미리 얘기를 안 하면 간혹 뒤늦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비용 발생한다라고 수출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미리 얘기를 확인을 하시고 이때 확인을 하실 때에 이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초안을 내가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발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FTA라는 게 뭐 한미 FTA다라고 하면 한국산 물건, 미국산 물건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 간에 우리끼리 우대를 해주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요. 우리나라 세관에서 미국산 물건을 한미 FTA에서 수입을 했을 때 진짜 미국산 물건이 맞는지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보고 FTA를 적용해서 관세 절감을 이제 관세를 낮춰서 이제 FTA 협정 관세라고 하는데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건데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FTA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안을 먼저 이제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물건마다 뭐 이런 파우치다라고 하면 뭐 봉제 방법으로 메이드 인 뭐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걸 꼭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FTA 원산지 증명서든 뭐 일반 원산지 증명서든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건 원산지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관세 혜택은 없이. 이런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 거고 원산지 증명서는 내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서류다.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는 경우나 선택에 따라 필요에 따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 요건 서류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딱 이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수입 요건, 뭐 인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물건인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물건 HS 코드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HS 코드를 확인하는 영상은 요 왕초보 폴더 이제 재생 목록에 이제 보시면 앞쪽에 영상에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좀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S 코드를 확인해서 관세청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제 국번 없이 124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관세청 콜센터 전화하셔서 HS 코드 불러주시면서 이거 수입 요건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수입, 그 관세청 콜센터에서 안내해준 그 법령이 실제 적용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추가적인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맞춰서 서류를 이제 수출자한테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요청을 협상 단계에서부터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서류라던가 뭐 원산지 표시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은 협상 단계에서 미리 얘기를 다 해놓는 게, 최대한 얘기를 다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뒤늦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게 추가 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서류와 관련한 것들, 특히나 이제
이제 서류와 관련한 것들, 특히나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것들, 이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꼭 협상 단계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우리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첫 플러스 알파의 첫 번째가 바로 운임 명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입 관세는요, 그 외국의 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운송비 및 그 운송과 관련된 부대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그럼 그 제주도 행 비행기 표를 딱 티켓팅을 하면 이제 비행기 싹 얼마, 공항 이용료 얼마, 유료열증료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비행기 싹 외에 나머지가 이제 부대 비용이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이런 부대 비용이 있어요. 그러한 부대 비용들이 이제 도착지에서 지불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대 비용, 운임 또는 운임을 포함한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서류가 바로 운임 명세서가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관세를 어디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 서류 첫 번째가 되는데, 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가 넣어놨냐면, 이거는 수출자에서 받는 서류가 아니라 물건을 실은 배나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포워딩 회사로부터 이 운임 명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 서류로,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D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수입 절차를 마치고 외국에서 내 물건이 도착했어요. 수입 절차를 마치고 이제 뭐 창고라던가 이런 보세 구역으로 물건을 찾으러 가겠죠. 내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어떤 운송하시는 분을 이제 뭐 섭외를 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가서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물건 주인은 나고요, 우리나라의 수입 절차가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거를 서류로 보여줘야 돼요. 그 서류 첫 번째가 수입신고 필증, 그리고 BL이나 에어웨이빌 같은 운송 서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딜리버리 오더 DO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DO는 우리 한국 측 포워딩이나 여기 있는 선사에서 발급을 받는 거예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해서 그 운송인이 보세 구역 운영인에게 이 서류를 갖고 간 사람한테는 물건을 내줘도 좋아 라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서류거든요. 우리가 아까 플러스 알파 첫 번째가 운임 명세서가 있었죠. 이 운임 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송인에게 다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납부를 하고 이제 나면은 그 뒤에 운송인이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서류를 내줍니다. 보통 해상 운송에서는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이 DO라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발부가 되고, 항공 운송되어져서 오는 이제 물건들은 대부분 이제 항공사나 항공사 대리점에서 바로 그 보세 창고로, 항공사 쪽에 보세 창고로 딜리버리 오더를 전산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EDI 형태로 전송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용도 사용 설명서라고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간혹 이제 물건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물건의 어떤 물건 형태는 하나인데 용도에 따라서 어떤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인증이 필요치 않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럴 때에는 세관에서 정확한 그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시는 분이 물건 형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용도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용도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뭐 나는 어느 회사에 뭐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것을 하는 회사인데요, 뭐 BL 몇 번의 물건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적으시고 날짜 그리고 회사 도장을 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성법까지 좀 설명을 드려놓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